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당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에 만료되는 미국의 규제 유예 조치가 연장되면 두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월중 휴무제를 도입해 주 1회,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삼성전자는 월 필수 근무 시간을 충족하면 매달 하루를 연차 없이 쉴 수 있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가 늘면서 집주인들이 새로 대출을 받은 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세금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들이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도약계좌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프라임 이슈인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민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행정부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유예 조치를 연장하겠다라고 드디어 발표를 했어요. 다행히도 우리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오는 10월이 애초에 만료가 돼 있었죠. 미국의 규제 유예 조치가 연장이 되면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 삼성이나 SK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아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근 옐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과 미 반도체 산업협회 관계자 면담자리에 참석했던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지난주 반도체 산업협회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및 대만 기업에 대한 대중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의 유예 조치가 당분간 연장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견제 목적으로 미국 기업이 핀펫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한국 등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술을 중국으로 반입할 경우 미 상무부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대만 TSMC 등에 대해선 오는 10월까지 1년간 규제 조치를 유예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나온 규제 유예 조치 연장 발언이 최근에 중국에서 지금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제재와 관련해서 그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유예 조치를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같은 이야기들이 나왔다고요. 네,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를 발표하자 한국 반도체 기업이 마이크론의 중국 내 공백을 메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울 경우 규제 유예 조치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워건과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 등은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중국 내 점유율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가 규제 유예 조치 종료 대신 연장을 고려하는 것은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미국이 인정한 셈이라고 짚었습니다. 네, 이 소식이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7만 2천 원 선을 다시 회복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올라서 11만 9,500원 선을 회복한 것으로 오늘 나타났네요. 자, 이어지는 뉴스도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도 삼성전자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삼성전자가 노사 협의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에 쉬는 부분적인 주 4일제 근무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신 기자, 주 4일 근무를 시행하면 이제 쉴 수 있는 날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23일부터 이른바 쉬는 금요일을 도입합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 생산직 등을 제외한 삼성전자 직원은 매달 월급날인 21일이 속한 주 금요일에 쉴 수 있습니다. 해당 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주에 적용됩니다. 다만 월 필수 기본 근무 시간을 채워야 휴무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지난 4월 삼성전자가 공지한 노사 협의회 결과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울러 의무 사용 연차 중 최대 3일을 다음 해로 2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복리 후생 방안에도 합의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근무 자율성을 확대해 직원들의 업무 효용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인데 삼성 관계자는 시행 초기부터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서장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집주인들이 주요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새로 대출을 받은 규모가 4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존의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문제 때문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 기자, 이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네, 새로 받은 대출 규모가 4조 6천억을 넘어서면서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세 시세 하락분을 감당하지 못해 빚을 낸 집주인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역전세난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은행권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총 얼마로 집계가 됐을까요? 네, 4대 은행이 올해 1월에서 5월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약 2조 6,885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6천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는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일부 분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은 등 조건이 좋아 수요가 늘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택금융공사의 5월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 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2조 4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8,00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전체 공급액의 약 2.5배 넘는 금액이 올해 5개월 만에 신청된 셈입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프라임 이슈로 넘어가 보죠. 5년 동안 월 70만 원씩 납입을 하면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와 관련해서 은행들이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가까이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신 기자, 청년 도약 계좌가 출시가 되면서 금융업계에서는 어떤 방안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청년 도약 계좌의 기본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 기준 완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8일 11개 은행이 청년 도약 계좌 금리를 사전 공시한 이후 기본금리 수준 및 우대금리 비중 구성 등이 상품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의식해 최종 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청년들에게 5년간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정책 상품입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로 금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더해주고 이자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매월 70만 원 한도를 채워서 적금한다는 가정하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종금리가 연 6%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사전 공시 당시 5대 은행은 6%의 금리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기본금리는 3.5%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우대금리 항목이어서 실질적인 금리 수준은 6%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 우대금리 항목에서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면서 당초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취지가 나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다섯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KB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재고 감소와 앞으로 수급 개선 등에 힘입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얼마까지 주가를 상향 조정했을까요? 네, KB증권이 8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상향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동완 KB증권 연구원이 밝혔는데요. 그는 2분기 삼성전자의 D램 출하량은 증가세로 전환해 재고 감소가 시작할 것이라며 특히 D램 출하 증가는 재고 평가 손실 축소로 이어져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이익을 높여주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D램 가격이 2분기 이후 하락폭이 크게 축소돼 4분기에는 상승 전환이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은 2분기 이후 개선돼 전사 영업이익도 하반기에 큰 폭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그리고 KB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해서도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어떻게 좀 나왔을까요? 네, KB증권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2분기와 3분기까지 적자 기조를 이어가다가 4분기에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을 내 흑자 전환할 것으로 봤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9월부터 고대역폭 메모리 대량 양산을 시작하면서 올 4분기부터 AI 서버용 메모리 시장에 본격 진입할 것이란 전망인데 김 연구원은 향후 5년간 AI 서버 시장은 연평균 25%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AI 서버에 탑재되는 고대형 메모리 가격은 기존 메모리 대비 5에서 6배가 높아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문 수익성 개선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세계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존의 6개에서 2025년에는 11개까지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지난달과 4월에도 제품 허가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품목 허가 신청일까요? 네, 셀트리온은 이를 위해 4월 졸레어 바이오시밀러에 이어 5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유럽 허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또 상반기 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미국 품목 허가까지 신청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신규 파이프라인인 오크브레스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시험 계획과 미국, 유럽과 미국 규제기관에 제출했고 이와 함께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등도 현재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미 올해 허가 신청이 완료된 제품에 더해 연내 최대 5개 제품에 대한 글로벌 허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25년 내 기존 출시 제품 6개 포함 11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5개 이렇게 후속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면서 전체 지금 50조 원 규모의 신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6개 제품까지 더하면 11개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출시된 6개 제품의 50조 원 시장까지 더하면 전체에 대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100조 원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항체 약물 접합체, 이중항체와 항체 신약,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신약 개발을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은 최근 미국 바이오텍 라니 테라퓨틱스와 경구형 아달리무밥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초 경구형 우스테키누밥 개발 계약 체결에 이은 두 번째 협업으로 셀트리온은 혁신적인 약물 전달 플랫폼을 적용한 신약 개발 협업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어 셀트리온 그룹은 사업 경쟁력을 키우고 신약 개발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거시적 관점의 글로벌 기업 인수도 고려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프라임 이슈 마지막 소식 7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마트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달 들어서 공매도 거래가 상당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마트가 지난 2021년에 지마켓과 옥션을 운영하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했었는데요. 몸집을 상당히 키웠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신 기자, 공매도 비중이 지금 40%에 육박을 하고요. 주가도 4개월 만에 30%가 급락을 했어요. 네, 이마트는 지난 2021년 지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해 매출 성장세를 기대했지만 올해 들어서 경기 둔화로 주요 사업인 할인점과 트레이더스 매출까지 꺾이면서 주가 반등의 기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수익성이 좋은 부문인 스타벅스 커피의 영업이익도 올해 들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공매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서 갚는 투자법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가의 추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어난 것인데요. 특히 1일과 8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일 모두 전체 거래 대금의 30% 이상 공매도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들어 이마트의 공매도 잔고 금액도 98억 원에서 175억 원으로 78.2% 급증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마트의 약세 원인에 대해서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그 원인이 좀 나왔을까요? 네, 이마트의 약세 원인으로는 온라인 사업 부진이 꼽힙니다. 지난해 2021년 이마트는 온라인 사업 성장을 위해 이베이 코리아를 3조 4,004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업은 인수 이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마켓 매출은 인수 전인 2020년까지 16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인수 후엔 매출 상승이 더디고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인수한 해인 2021년 영업이익은 43억 원에서 지난해 655억 원의 적자를 전환했고 쑥닷컴도 작년 1,11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지마켓이 영업 손실 109억 원, 쑥닷컴이 영업 손실 1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을 줄였으나 흑자 전환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증권가에선 올해 G마켓이 500억 원 안팎 적자를 기록하고 내년에도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신민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